아무래도 일본은 디지털화에서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국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일본은 집안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고 아직도 팩스로 신청한다라든가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이, 이것은 대만에서도 주지 않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2027년까지 일본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이 또 그곳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일본 쪽에 안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사임단 쪽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더 글로벌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K 콘텐츠를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최근에는 K-컬처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한류의 저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K-팝의 가사를 실제 한국말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다라든가 K-드라마의 내용을 한국어 그대로로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 붐이 좀 일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한국에 유학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좀 더 가면요, 한국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장래적으로 갖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첫 번째 제1 외국어로 누구나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대단히 흔한 거예요. 네, 그러나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대단히 소중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러한 대단히 소수의 가치라는 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출세 기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국 자체가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본의 젊은이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어 학습 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가열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구성된 문자 체계인데 이러한 특성이 실제 IT 환경에서 언어 경쟁력으로 이어질까요? 예, 제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또 영어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환경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단 입력할 때 한글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AI로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일본말로 입력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자로 바꿔야 되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입력하면서 그게 글을 쓰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물론 영어도 어느 정도 빠르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한글이 더 빨라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하여서 AI로 답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한글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번역 사이트가 요새는 대단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번역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일본말로도 영어로도 금방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글을 매개로 한 AI 활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체의 경험도 그렇고요. 아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혼용 체계를 사용하는 구조인데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 사용 빈도 감소나 필기 능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그 일본에서는 그런 입력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그 현상으로서는 일단 입력할 수는 있고 그 한자도 이게 그 눈으로는 기억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히라가나 넣고 그다음에 한자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런 것은 일단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한자 자체를 손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학생 시절은 그나마 손으로 한자를 연습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끝난 이후에 또 20살을 넘어서 사회로 진출을 하면 이제 입력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20대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래도 그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국말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한국어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본어를 계속 입력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ABC 알파벳으로 입력하여서 그것이 히라가나로 금방 변환되어서 또 다시 한자로 변환시키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입력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일본에서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입력 체계를 한글로 완전히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러나 한국말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한 한글 자체가 우수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중국의 간체자 도입이나 일본 내 문자 사용 간소화 흐름을 보면 한자 문화권 전반에서 향후 동아시아 언어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한자권이 한국은 한자권이라고 현재는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은 원래 한자의 전주국이고 그러나 45년 이후는 간자체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피닌 입력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피닌이라는 것은 먼저 영어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입력하여서 그것을 중국의 간자체로 바꾸는 변환시키는 것이 지금 거의 안정화됐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간자체의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원래의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의 한자를 번자체라고 합니다. 번자체. 이것도 대만 쪽에서는 전통 문화다, 문화유산이다 라고 하여서 이것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원래의 한자, 우리는 그것을 전자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문화가 전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은 또 약자를 씁니다. 한자. 그러니까 원래 대만에서 쓰는
그 폰 자체를 일본에서도 45년까지는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자 좀 더 간편하게 그 쓰는 그러한 신체자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식 한자를 더 씁니다. 이것도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하고 한자의 일본식 한자의 그러한 콤비네이션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각 나라의 한자 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화가 금방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국 폰트에 거의 편입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데는 아직은 거기 대만의 폰 자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안에서 한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좀 있고 그것을 문화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 느슨한 한자 공동체로서 이러한 그 공통적인 문화를 어떤 식으로 더 연결을 해서 더 가져갈 수가 있는가라는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이 한자 문화권에서 느슨한 공동체를 좀 더 강한 공동체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뿐 아니라 한글 자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중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언어 학습 및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그냥 실제 일본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한국말을 그냥 가끔 쓰는 그러한 현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일본식으로 키무치라고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서 한국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강한 곳은 이름도 그냥 일본 말이 됩니다. 그대로 일본 말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일본 말이 또 세계화가 된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닌자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일본 말이 미국의 사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현상이 한국어도 김치 같은 것은 그냥 영어 사전 속에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김밥도요. 일본에서는 팝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김파예요. 이름을서 김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일본 안에서 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국어라는 거 알으면서 이미 일본에서 많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음식의 하나가 된 것인데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한국어는 하나의 실제적인 문화를 통해서 계속 일본에 또 세계에 많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며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관찰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제 감정기 초기에 일본하고 한국의 대립에 대해서 주인공이 이병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병헌을 보기 위해서 미스터 선샤인을 봤더니 굉장히 역사 드라마였던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그 역사 드라마는 거의 사실에 입각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을 좋아해서 쭉 봤는데 중간에서는 일본에 관한 묘사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과거의 한일 관계의 역사를 그러한 한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서
일본이 역시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인식되어서 그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 선샤인뿐만이 아니죠. 한때 유명해졌던 파친코라는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민호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제일교포들이 일본 안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이 그렇게 제일교포들에게 나쁘게 했다라는 거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게 역시 역사적인 부분에서 인식이 굉장히 바뀌는 거죠. 그것도 이민호를 좋아해서 그냥 봤다 이거예요. 이민호가 대단한 미남이다라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미남은 일본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이거죠. 옛날에 배현준 같은 미남은 일본에 없다라고 하여서 배현준의 교리연가를 많은 사람들이 본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배우들이나 K-팝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K-팝 스타들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여서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괜찮고 이러한 현상이 일본 안에서 아주 새로운 그 한국인에 대한 인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K-팝 스타들이 그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을 그냥 일본 사람들이 흉내내고 입거나 혹은 그 분장 같은 것도 이게 왜 그렇게 피부가 좋으냐, 그거는 한국의 화장품, 코스메틱 이게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K 코스메틱의 인기는 폭발적이에요, 일본 안에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 그 남자들도 기본적인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른다, 메이크업을 한다고 일본에서 알려줬어요. 그런 것은 일본에서 화장하는 남자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한국 쪽의 영향으로 일본 남자들도 요새 조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메이크업 같은 것은 해야 된다. 이거 한류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한류라는 거 전반적으로 일본의 특히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또 생활 스타일의 변화,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현재도 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해외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일본은 그 디지털화에서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거의 그 세계가 알게 됐어요. 특히 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그 백신을 그냥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컴퓨터 신청이라든가 스마트폰 신청이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맡겨버리거나, 또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일본은 그것이 현마다 집안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금방 그 부하가 많아져 가지고 다운이 돼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이 디지털 후진국이다 라는 것이 세계가 인정해 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직도 그 팩스로 신청한다라든가 이게 굉장히 그 쇼킹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는 그냥 그래도 불편한 거 없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세계가 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특히 기시다 정권부터 현재 다카이치 정권까지 일본의 디지털화 후진국이라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일본이 디지털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게
어떤 디지털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마이넘버라는 것은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70% 정도의 일본인만 갖고 있고요. 30%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이건 신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 전체 디지털화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TSMC 유치 및 라피더스 설립 등을 통해 첨단 공정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요새 특히 일본 정부는 TSMC를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로직 반도체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로직 반도체의 세계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 대만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부터 일본은 이러한 로직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일본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반도체에서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소부장의 부분은 아직도 세계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내용이 일본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로직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계 최고인데 소재를 갖다가 실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안에서 소부장은 괜찮으니까 거기에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만, 그 다음 한국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것이 일본의 최근의 목표가 돼가지고 첫 번째가 TSMC. 그러나 TSMC라고 해도 대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로직 반도체의 기술을 일본에 그대로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나노 정도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만 TSMC에서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그러나 일본이 라피다스라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출발을 해가지고요. 라피다스는 공장이 홋카이도 치토세라는 데 대대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대만에서도 주지 않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2027년까지 일본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TSMC를 유치하면서 로직 반도체는 중간 정도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로도 쓸 수가 있는, 이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것을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 AI라든가 이 첨단적인 로직 반도체가 필요한 거 이것은 어디에서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일본 자체로 만들겠다. 이게 라피다스입니다. 그러나 이거 성공하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TSMC의 그러한 중전도의 레벨의 로직 반도체 이것은 그냥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으니까 202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최첨단 반도체 이거 일본 안에서 실제로 만들 수가 있는지 혹은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대만을 중심으로 기타 다른 미국에서도 이런 최첨단 중국도 마찬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야 자체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안 팔리면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또 한국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것을 얻어야 돼. 그리고 한국 기업은 아직은 일본에 진출하겠다라는 탑을 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더 노리는 부분은요. 이러한
최첨단 키스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장이라든가 회사를 유치하면 이게 좋은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은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산업도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지방이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도체의 아주 큰 회사, 공장을 만들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이 되는 그 산업재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서비스 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시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일본 경제 활성화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일본이 또 그곳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일본 쪽에 안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보다 한국의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정부라든가 시민단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 쪽에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일본 소재 산업이나 양국 산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2019년 그 일본 아베 신조 정권 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대단히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만 사실상 만들 수가 있는 소부장 부분에서 반도체 3소재를 그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재 부분이니까 그거 없으면 한국은 그 소재 위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있지만 소재가 없으면 어떡해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소부장 부분이 강하니까 그런 강한 것을 무기로 삼았다라고 하여서 그때는 노 재팬, 노 아베 운동이 한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한국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국산화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3소재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포토레지스트라는 그 반도체라는 게 회로가 있잖아요. 그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그 일본이 거의 세계적인 100% 정도의 셰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는 그 역시 소재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 특히 그 중에서 최첨단 포토레지스트를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국산화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한국이. 그러나 최근에 삼성하고 SK가 그 국산화에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기화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을 무기화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중국이 히토리를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 EUV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주지 않겠다. 지금 무릎 밑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EUV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그 AI 관련 최첨단 기계라든가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EUV 포토레지스트 자체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부분에서의 그 중국의 기술적인 발전이 멈춰버리는 거죠. 5년, 1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첨단 기술의 발전 스피드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5년 늦어지면 엄청나게 후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못해. 그 포토레지스트의 최첨단 EUV 포토레지스트도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경제 안보 부분인데 세계적인 일본이 거의 100% 갖고 있었던 부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달라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물밑에서 이거는 중국에 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것은 자유주의 진영하고 권위주의 진영의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러한 한가운데도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은 발전시켜가지고 또 오히려 일본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부분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력도 이러한 기술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고, 세계가 뭐라고 그 압력을 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본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한류는 기존 한류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한류는 일본에서는 제3차 한류 붐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최근의 한류는 제4차 한류 붐이고요. 제3차까지는 K-팝하고 K-드라마가 중심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4차가 돼가지고 전반적인 한국 문화, 한국 카루처죠. 그러니까 K-카루처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그것이 제4차 한류 붐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음식, 카페, 패션까지 확산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먼저 일본인들이 한국에 많이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안에서 먹는 거라든가 일본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해도 먼저 일본에서는 아주 매운 음식은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 오면 매운 것을 먹을 수 없으면 많이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게 한국 음식의 특징이구나라는 거 먼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맛있었다라고 느끼며 일본에 가도 그런 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는 진짜 한국 식품 그거만 다루는 어떤 특수한 매장에 가서 구입을 했는데 찾고 그러나 요새는 그런 거 찾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보통 일본의 마트에 한 코너에 한국 음식 코너가 생겼어요. 엄청나죠, 이러한 변화는요. 이것은 일본의 생활 속에 한국 음식 문화가 들어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음식만의 이야기고, 또 화장품은 아무래도 이것도 K-팝 영향이 커요. 그리고 K-드라마의 영향이 큽니다. 왜 그렇게 한국의 가수들이나 스타들은 예쁜가? 라고 봤더니 대형 화면으로 일본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피부가 예쁘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봤더니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화장품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비싸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일본 화장품 못지않게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은데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K-뷰티, K-코스메틱이 또 일본의 화장품 가게의 한 코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유명해지고 K-팝 스타나 K-드라마 스타들의 영향으로 나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여서 남자들은 또 기초 메이크업을 일본에서 하지 않았는데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역시 K-카루처가 생활 속에, 일본의 생활 속에 들어갔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요. 또 카페 문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식 카페예요. 일본 카페도 일본에는 많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다고 느낀대요. 일본인들은 먼저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카페에는 들어가면 먼저 대단히 색채가 아주 예쁘다. 그리고 로고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또 종업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 커피컵 있잖아요. 그런 컵라든가 또 기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놀랍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그냥 소소 테이크아웃만 하는 커피숍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고 한국 카페에는 그냥 일본 카페에는 들어가서 쉬는 그러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중간에서 들러서 약간 휴게하고 그냥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한국 카페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 카페는 카페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가 좀 있고 거기에 가서 또 이벤트를 하거나 뭐 생일 파티를 하거나 기타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경치가 좋은 카페도 있고 카페 자체가 예뻐 가지고요. 거기서 사진 찍거나 혹은 동영상 찍거나 회의도 하고요. 그런 용도가 일본하고 꽤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 그러한 한국식 카페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일본식 전통적인 일본 카페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일본인들은 오늘은 그냥 일본 카페에서 느긋하게 그냥 쉬자. 그런데 한국 카페에 갈 때는 뭔가 테마형이기 때문에 이쪽은요. 하나의 테마를 갖고 그냥 가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뭔가 거기서 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안에서 잘 분리되어 가지고 이게 양립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본 안에 한국식 카페 문화도 한국 문화가 일본의 생활 속에 들어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돼가지고요. 한국 카페 안에서는 예를 들면 크로와상을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그로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일본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케이크는요, 굉장히 탄도가 오히려 일본 것보다 높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눈으로 봐도 뭔가 이벤트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마카롱을 바꿔가지고 투카론인가? 조금 크게 만든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전혀 없네 라고 느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인이 한국식 카페를 시작한 것도 있고 한국인이 일본 안에 한국식 카페를 많이 만들었어요. 또 이것도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본 안에 정착된 거거든요. 일본 젊은 세대가 K컬처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과거의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그냥 직접적으로 눈에서 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본에 없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라고 직감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세대가 현재의 일본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비교하면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냥 수용하는 일본의 젊은 특히 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K-팝, K-드라마가 굉장히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K-드라마 보면요, 치킨이라든가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예, 그런 거 일본에서도 그냥 내보내요. 또 그 한국의 K-드라마는 그러한 여러 회사하고 채용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드라마 안에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일본에서는 그냥 보니까 맛있게 한국식 치킨 먹고 있네. 그리고 닭카르비 같은 거 일본에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치즈를 얹어놓고 먹고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영향을 일본에 줘요. 그래서 일본 가게들도 이거 균내는 거 좀 만들자라든가 혹은 한국 가게들이 실제로 그거 하면 그거 그 K-드라마에서 봤다라고 하여서 그 많이 소비하려고 일부러 그런 가게를 갑니다. 이런 영향들이 꽤 있거든요. 매운 것을 일본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것도 그 영향. 그러니까 먼저 좋아하는 거기 드라마에서 매운 것을 그냥 열심히 먹고 있다라고 해서 나도 그거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새로운 것을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을 체험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경험,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알게 되면 즉각 행동 이런 것이 K-컬처, K-콘텐츠가 일본 안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죠.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K라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일본은 사실 일본식 라면이 먼저 세계화가 되었어요. 네, 그러나 K라면이 지금 훨씬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는 뉴스가 되는 거죠. 요새 일본 라면의 세계적인 소비량보다 K라면이 세계적인 소비량이 일본 라면을 웃돌았다. 이게 일본에서는 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일본 라면이라는 거 이거 세계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곳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K라면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되면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을 일본의 마트에서도 지금은 그런 거 파니까 사갖고 와가지고 컵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맵다라는 것인데 그거 처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안에서.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껴요. 이게 세계적인 맛라는 것은 매운 것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 라면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가리라이스 같은 것도 매운 것인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근데 또 매운 것을 일본에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준다. 그런 카레집이 많거든요. 거의 안 매운 거, 조금 매운 거, 중간적으로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이런 것을 또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카레집이 일본 안에서 꽤 많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라면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매운 촌도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본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좀 느껴요. 그래서 맵다라는 것이 하나의 받을 수가 있는 세계적인 품질이 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매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스타를 라면식으로 만들었다. 일본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파스타 라면 이런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타 한국만의 독특한 라면 촌류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역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느껴가지고요. 이게
자장면 시리즈도 있잖아요. 자장면을 이게 즉석 라면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라면이라기보다 자장면 시리즈죠. 이거는 역시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 라면 전체가 이거 세계화가 되었다는 것은 일본 라면은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라면이라고 하면 거의 한 종류 정도로 느끼지만 그러나 한국 라면은 여러 종류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일본 안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도 매운 라면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K라면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유교 문화도요. 완전한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은 거기에 불교 그리고 또 일본식 신도까지 믹스, 그러니까 짬뽕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그 유교 문화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자도 뭐 오늘도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자도 일본인들이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일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하고 함께 일본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어라고 하면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예요. 우리가 볼 때 한자는 일본어 아니잖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일본어지. 그런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세 가지 모두 원래부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간 모든 것이 일본인들이 일본식으로 바꿔나가 가지고 마치 원래부터 일본에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할 그러한 의료가 없지 않아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김치는 뭐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라든가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베끼지 않도록 한국에서는 또 이러한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한국식의 유일한 것을 세계적으로 또 개발하여서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한국 문화가 세계를 계속 주도한다. 한국 문화가 지금 좋다고 해도요. 이게 또 컴퓨터의 발전, 반도체 발전하고 똑같아요. 빨리빨리 바뀌어 나갑니다. 세계는 AI에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새로운 거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는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 또 창조성을 가미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확산이 K라면 인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K라면은 음식이라기보다 문화 경험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라면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뭐라 할까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려고 할 경우는 한국 드라마 안에서는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가난한 가정을 그리거나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 많잖아요. 반드시 냄비에 라면 끓여가지고 또 라면을 그냥 아주 맛있게 먹어요. 또 나는 매일 이렇게 라면 먹었다라든가 혹은 내 20대는 계속 라면하고 살았다라든가 그런 또 대사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거 일본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들은 또 가수들은 라면하고 살았구나 라든가 또 한국의 또 유명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에 가서 한국 스타들이 뭐 게임도 하고 또 거기에 가게 음식도 먹고 그러한 드라마 많잖아요. 일본에서도 가끔 하거든요. 그런 거. 네, 그러면 역시 한국에서는 라면이라는 거 이거는 주류 음식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류를 좋아해서 라면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 통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TV 안에서
뭐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또 대단히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가게가 요새 어떤 TV 프로에 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 매출이 3배, 4배가 됐대요. 그런 게 또 그 이유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가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한국 문화는 생활적인 문화로 일본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꽤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국하고 일본이 또 문화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를 하면서 진짜 진정한 우호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